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곽수정입니다. 영하 10도를 훨씬 넘어서는 이 극심한 한파로 이번 한 주 동안 특히나 추운 겨울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 비단 날씨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친 한 주였습니다. 2400선대로 하락한 코스피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또한 테슬라 악재에 2차 전지 대장주를 중심으로 코스닥 역시 이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미국의 GDP 성장률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이쯤 되면 1월 효과의 실종 정도가 아니라 1월의 악몽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서운 칼바람을 잠시 피하고 내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두 분 이 꾼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024년 1월 2일 국내 증시 개장 당시 코스피 지수가 2669포인트, 이 코스닥 지수가 878포인트였습니다. 1월 말일 지금 각각 2478과 837포인트입니다. 자, G20 국가들의 증시를 비교해봐도 올해 들어서 한국이 유독 이 증시 수익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의 회복세에 이어서 올해 1월 효과를 기대했던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실종된 1월 효과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정인 대표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억해 보면은 그러니까 1월 달 들면 우리가 항상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 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미리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1월 효과라는 거는 1940년대 발견돼서 70년대까지 많이 쓰이던 거거든요. 미국에서. 통상으로는 12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주식의 이익이 나도 세금을 소액 투자자한테는 과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난 투자자들이 손실난 종목들을 미리 팔아서 이익을 좀 줄여갖고 절세하는 그런 용도로 12월에 팔고 그다음에 1월에 그걸 다시 사면서 그러면 12월에는 좀 빠지지만 1월에 사람들이 다 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효과. 그걸 보통 1월 효과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1월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세게 있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차트를 아마 하나 드렸던 첫 번째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산타랠리가 좀 일찍 시작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이게 이제 10월 말 11월 초부터 시작돼 있는 차트인데 우리나라 차트가 12월 말 저희 붉은색 선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저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가 미국 S&P 500보다도 그러네요. 11월 초 때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에 거의 1, 2등을 다퉜던 뭐 스페인 뭐 이런 정도 제외하고는 우리가 거의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호사다마라고 작년에 워낙 산타랠리를 많이 누리다 보니까 1월 달 들어서 좀 빠진 측면이 좀 있다. 근데 조금 심하다. 그럼 왜 심했을까를 보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1월 달 들어서 원래 시장을 부스팅하던 소위 수출이 1월 들어서 조금 생각보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발 그런 훈풍들을 좀 기대했지만 오히려 중국이 연초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국에 또 투자해놓은 개인 투자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홍콩 H지수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산타랠리 때 비트코인 투자도 제가 많이 한 걸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 오히려 ETF 현물 ETF 상장되자마자 한 20% 이상 빠지면서 오히려 굳이 말하면 돈이 좀 묶인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얼마나 수급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눌림목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1월 달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면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수백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 증시에서 1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송재경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염승환 이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좀 공감을 하고요. 사실 네. 이제 11월, 12월에 워낙 또 좋은 것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월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도 좀 그러질 못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된 또 근본 원인이 뭘까 보면 결국엔 좀 이익에 대한 좀 약간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그때 이제 첫 스타트로 삼성전자가 실적을 딱 끊었는데 일단 이후에 어찌됐건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두 번째 타자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좀 어닝 쇼크가 나왔고, 음. 그 다음에 뭐 LNF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또 적자를 내다 보니까 아니 올해 50% 이상의 이익을 낸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해놨는데 네. 이익이 증가할 걸로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역시 너무 높았나? 좀 현실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같이 좀 이게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올해 들어와서 더 심해지는 게 국가 간 차별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중화권에 연동되는 국가들은 유독 좀 약한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좀 사실 항상 보면 중화권 증시의 영향을 항상 받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이라든가 미국은 중국과는 좀 약간 무관하게 움직이죠. 항상 증시를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 이 차별화 현상도 한국 증시에 안 좋았죠. 중국이 사실 이번 주에야 좀 올라왔지만 사실 1월 내내 정말 엄청난 좀 하락세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부정적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업종별로 봤을 때도 이게 옛날 같으면 2차 전지가 시총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 안 줄 텐데 2차 네. 전지가 작년에 시총이 너무 커졌거든요. 음. 근데 2차 전지를 이제 이끄는 사실 주자가 누구냐면 완성차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테슬라인데 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이 빅테크 세븐 중에 유일하게 지금 못 간 지금 상황인데, 근데 미국도 보시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빅테크는 되게 좋은데 예. 뭐 스타벅스라든가 또 나이키라든가 테슬라 마찬가지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배터리 다 많이 공급을 하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전기차가 이렇게 안 팔리면 배터리가 이게 되나? 근데 시총이 크니까 이들이 못 가요. 근데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하루에 막 10% 빠지는 날도 몇 번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럼 결국엔 다른 업종이 가져도요 2차 전지가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산업적인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가 너무 커졌다는 그게 사실은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오히려 1월엔 작용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국에 좀 유독 약하게 작용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요약하면 첫 번째는 역시 이 중국과 우리가 연동되어 있는 경제인데 네. 그 중에서도 수출이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 기업 실적 부분에서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한 측면이 하나가 있다. 두 번째는 2024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 네. 이 테슬라가 하루에 뭐 28%씩 막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정시가 이렇게 된 데는 대장주의 실적 문제를 놓고 외인들이 신뢰가 좀 떨어졌는가?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도 가질만 하거든요. 먼저 연 미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들이 과연 매도를 크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이게 선입견이 드는 게 장이 안 좋으면 외국인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항상 저도 약간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근데 네. 실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제가 한번 적어와 봤는데 네. 2020년에 실제 외국인이 24조를 팔았고요. 네. 연간. 21년도는 25조를 팔았고 예. 22년까지는 11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판 건 맞아요. 근데 23년도에 13조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네. 24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판 거 같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2.8조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수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판 거냐? 네.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기관 투자들은 2020년부터 제가 이게 한번 보니까 2020년에 36조를 팔았고 네. 21년에 44조, 예. 22년에 13조를 팔았고 작년에 좀 덜 팔았어요. 4조 예. 팔았고 예. 올해 들어와서 또 팝니다. 6조를 팔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끝도 없이 좀 이 매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급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이 아니고 오히려 기관의 이런 좀 지속적인 매도가 증시를 좀 누르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 주로 반도체 위주로 올해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반도체 위주로 사고 있지만 아쉬운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금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송재경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번에 우리 증시가 1월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열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염미사님께서 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같은 비유십니까? 맞습니다. 이건 뭐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요. 외국인들은 아까 저희 차트에도 나왔었자면 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 초 대비 지금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주로 늘고 있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일부 대형주 위주로 좀 좁혀져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도 그 종목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하면은 그 훈풍을 좀 못 느낀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차트에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그 절대 규모는 시가총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비중을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수급이란 게 내가 사고 싶으면 누군가 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외국인들과 개인은 사는데 말씀 주신 대로 기관들이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그 기관들 투자자들이 요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국내만 투자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또 일본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거기 비중을 늘려놓다 보면은 어디를 늘리려면 어딘가를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올해 들어와서 기관 투자자들 또 작년은 길게 놓고 봐도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비중을 자꾸 줄이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국내를 살 수 있게 하려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인책이 뭔가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특이하네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한 5년 동안, 4, 5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앞에서 우리가 저 차트를 봤는데 예민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디커플링 현상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S&P 500도 17%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0% 두 자릿수 수익을 내는데 우리나라와 상해는 뭐 마이너스고 이게 중국 시장과 연동되고 있는 아시아 시장들의 일반적인 베트남 시장도 그렇습니까? 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까 이렇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있죠.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 보면은 네. 미국이 이제 동맹국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약간 이제 제조업에 약간 힘을 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일 많이 수혜받는 국가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도랑 일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인도는 첨단 산업보다는 약간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제조업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인도는 전 세계에서 어쨌든 좀 가장 또 젊은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글로 이제 돈들이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뺀 돈들이 인도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또 일본은 반대로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공급망 하면 제조는 좀 우리보다는 떨어지지만 뭐 장비라든가 네. 소재 강국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약간 일본과 제가 봤을 땐 대만이 좀 경쟁하는 관계인데 대만을 봤을 때는 중국과의 양원 관계가 썩 좋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만보단 일본이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TSMC가 자기네 공장이 대만에 있지만 일본에 막대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마이크론도 공장이 원래 대만에 있거든요. 근데 대만에 더 투자를 해도 되는 거를 일본에 그 EUV라는 아주 첨단 반도체 지금 생산 시설을 또 짓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생산 시설들이 아시아에서 보면 옛날엔 중국과 대만이 많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일본 쪽으로 일본으로 좀 가고 간다. 있어요. 근데 일본은 또 금리가 또 절대적으로 싸잖아요. 싸죠. 예, 비용도 옛날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이게 비용적으로 비싼 나라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환율도 지금 엄청 싸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간파한 외국계도 자금들은 당연히 중국 대신에 일본을 또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인도와 일본의 어떤 이제 주가 지수를 올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국은 거기에 좀 약간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면에서는 우리가 수혜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방어를 해주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방어벽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중국 시장이 좀 쪼그라드니까 음. 그걸 또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좀 끼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일본의 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을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근데 또 중국이 또 규제 받는 거는 약간 반사익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중간한 형태로 좀 수혜를 받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식시장 그거잖아요. 상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진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1순위가 못 되고 있다는 게 조금 그 점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증시가 1순위가 못 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미국만 딱 쳐다놓고 봐도 3월에 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지만 미국은 어쨌든 연착륙과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 바라보니까 금리 낮네, 환율 싸네, 가야 되겠다. 중국 오늘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뭐 지준율 낮추고 정부에서 1조 위안 풀겠다 그러고 증시 부양책 하겠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 모두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 증시만 떨어져 나온 거 아닌가라는 우려점도 있거든요.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걱정되는 것들을 다 묶어보면은 네. 그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는 그 MSCI 전 세계 운용사들이 추종하는 MSCI 지수 중에 우리는 선진국엔 들어가지 못하고 네. 신흥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신흥국 안에서 지금 원래는 중국이 대장주였는데 네. 중국이 요즘 많이 헤매고 있죠. 예. 근데 그 안에 그걸 다 치고 올라온 데가 가장 큰 데가 사실은 멕시코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그 일본의 그런 공급망, 미국 공급망이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하면서 얻는 것 중에 최대 수혜가 사실 멕시코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그 지수 성장률이 그 신흥국 중에 1등입니다, 사실은. 그쪽이 제일 좋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한 1년 전부터는 인도가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이제 치고 나오고 있고 네.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딱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자. 그리고 인도도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인도가 사실 가장 인구가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옮겨가고 소비 시장도 커질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말씀 주신 대로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과연 이제 디커플링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것이 가장 걱정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은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꼭 디커플링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거냐도 불분명하고요. 왜냐하면 그럼 시장 전 세계에서 G2 넘버 2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한 시장을 또 어디든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불가금 불가원으로 그러니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어느 정도 멀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말씀 주시는 거에 기대는 네. 중국이 사실은 이번에 지금 이제 부랴부랴 현재 지금 정부가 시진핑 3기 경제팀은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워요. 이게 시장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듯한 이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스러운데 뒤늦게 이제 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걸 좀 시작을 했고 이후로 이제 3월 정도 가면서 재정 부양책을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네. 필요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수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으로 충돌을 한다면 이거 다들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전에 있었던 대만 선거가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대만 선거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우리가 신경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었는데 이번엔 다들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중이 너무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TSMC를 보야 대만이 어디로 붙느냐가 제일 중요했단 말이죠. 네. 근데 만에 하나 미중이 물리적으로 대만에 의해서 충돌한다면 네. 가장 큰 피해는 물론 대만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의하면 전쟁 나자마자 거기서 붙자마자 대만 GDP는 반토막 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동남아하고 말씀 주신 대로 중화권에 있는 동남아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최대 피해입니다. 우리나라는 GDP가 한 25%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중국 자체도 한 16% 마이너스. 미국은 한 마이너스 7%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한국 시장 자체가 말씀 주셨던 그런 미중 갈등에 누구는 수혜를 보지만 우리는 거기에 끼어서 피해의 가능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힘을 좀 못 받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행스럽게 떠나진 않지만 공격적으로 일본처럼 공격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리더십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트럼프로 갈 것이냐 바이든으로 갈 것이냐 놓고 시장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시진핑 총서기의 이 경제 정책도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 당 중심의 계획 경제 형태로 가는 모습,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한국과 일본만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관계 속에서 니케이 지수는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상황. 우리는 상당히 좀 1월 달에 이 바닥을 다지는 것인지 아니면 2,400선을 완전히 다져놓고 2,600으로 가려고 2,700까지 가려고 하는 하나의 준비 단계인지, 깨구리도 뛰려면 움츠리지 않습니까? 염소환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1분기 지나고 나면 전망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주 막 이렇게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뭐 주가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국 증시를 좀 괴롭히던 악재들은 나올 건 좀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수대에서는 크게 리스크는 좀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좀 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원하는 건 좀 V자 반등인데, 근데 V자 반등이 나오려면 누군가 또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급등을 한다거나 네. 아니 2차 전지가 정말 다시 한번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 뭐 이렇게 크게 불거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저는 천천히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약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질문 중에 좀 이제 약간 이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 단계가 아닌가, 네.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 나왔던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삼성전자 때문에 실망을 했죠. LG엔소라고. 근데 이미 반영이 됐는데 하이닉스가 다행히 또 좋은 실적을 내줬어요. 네. 그게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주환원 왜 이렇게 안 해주냐. 근데 어제 오늘 보시면서 제일 놀랬던 기업이 저는 기아입니다. 기아가 왜 올랐냐면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럼 원래는 좀 주가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네. 어제 급등 오늘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주환원을 발표했어요. 5천억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네. 근데 시장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버넌스죠. 예,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주주환원인데, 이거를 어쨌든 기아라는 상징적인 기업이 또 해주니까 네. 주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액션들이 뭔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좀 나오기 또 시작해요.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걸 본다면 시장이 약간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국에도 부진도 어쨌든 뭐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한국 증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계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일전에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지배구조 문제를 상당히 투명화시켜야 되고, 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좀 더 확대시켜서 미국과 유럽에 비견되는 만큼의 어떤 주주에 대한 존경 또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7만 원짜리 삼성전자가 200만 원 된다면 한국 주가 지수는 지금 2,400이 문제가 아니라 4,000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는데, 결국 1월, 2월을 지나면서 1분기에 좀 우려스러운 면이 증시에 감춰져 있는 면이 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림자 금융처럼 뭔가는 우리 증시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들어오지만 확 들어오지는 않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놓고 보면 네. 미국이 경기가 세고 일본도 좋죠. 근데 미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우리 가까운데 안 좋고, 유럽도 독일이 지금 침체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나머지 지역들도 거의 지금 두 분기 연속 지금 사실상 이제 경기 네. 침체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일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돈 풀어서 재정 부양으로 엄청난 그 소위 경기 과열을 느꼈다가 이제는 이제 안정화된 또 안정화 너무 심해서 지금 둔화 내지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통상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소위 경기가 우상향 사이클로 가는 경기 회복 사이클 때 가장 먼저 투자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 한국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세계 경기에 민감하고 네. 모든 분야를 다 갖고 있고 아시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것이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둔화가 지금 미일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정확히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만에 하나 꺾이면 사실은 좀 걱정되는 모습. 네. 왜냐하면 소비가 지금 세긴 하지만 조금 무리해서 한 소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로 가면서 혹시 미국 소비가 둔화될까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했던 부동산 PF 여전히 이게 사실은 밀린 숙제를 뒤로 밀어놓은 거지 해결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결국은 장부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없애야 되는데 네. 그 손해 볼 때가 누구냐를 지금 서로 찾고 있는 수건 돌리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걱정되는 뭐 당연히 가장 큰 거는 지금 이 3월경으로 가면 아까 대만대선은 쉽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물리적으로 그 기후적으로 대만 해협의 겨울 바다가 되게 험하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해군이 기동하려면 한 3월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로 가면서 그 혹시 그런 움직임들이 지정학적 위험이 사실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 위협들이 2, 3월로 가면서 혹시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이거는 제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유동성이 다시 늘어났던 거거든요. 네. 작년 11월 이후로 유동성이 꾸준히 늘어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연준이 급격하게 채권을 받아갖고 대출해주는 BTFP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이란 거를 오픈해서 한시적으로 3월까지 지금 해줘갖고 은행들이 신나게 해서 돈 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걸로 연준 상대로 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략적으로 3월 10일이면은 1년 만기가 끝나서 그러면 이제 유동성 이슈가 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 4분기 또는 상반기 내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험 요인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수관 이사님, 과연 미 연준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3월달에 금리 인하할까요? 아니면 6월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GDP가 너무 잘 나왔고 네. 소비가 너무 좋잖아요. 미국 그렇죠. 소비가 좋고 또 거기다가 사실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이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제일 중요해요. 고용이 잘 돼야 소비가 느는 거니까. 네.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엔 고용이 좀 꺾인다는 얘기인데 1월 들어와서 또 다시 또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도 크게 나쁠 게 없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소비 경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마땅히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기가 당장 뭐 꺾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결국에 이런 걸 봤을 때는 물가는 좀 안정화됐지만 근데 요즘에 또 물가도 보면 유가가 또 슬금슬금 또 오른단 말이에요. 또 홍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좋고 물가는 안정화됐지만 좀 더 보자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한 네. 3월까지는 좀 더 보고 그리고 3월까지 상황을 봐서 약간 경기가 좀 둔화된다거나 물가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면 네. 저는 2분기 뭐 5월이나 6월 달에 한번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윤희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작년에 사실 가장 비둘기였던 시카고의 굴스비, 그다음에 애틀란타의 보스틱 네. 둘 다 갑자기 엄청난 매파로 확 돌아선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의 현재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지금 물가 잡는 데 부담되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상반기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밀어놓는 것이 훨씬 더 좀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지금 가만히 놔둬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니까 이 골디락스 경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좋을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공산당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할 필요가 없죠. 금리도 낮고 뭐 환율도 낮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정시에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지금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또 자금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한번 우리 정시에 대한 부양, 경기 부양을 고민해 볼 시점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거 좀 한번 바꿔보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논란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네. 공매도 금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제도들이 네.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고, 저번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도 50억으로 올려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금투세, 사실 이건 이제 민주당과 합의가 돼야 되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 네. 금투세 폐지도 얘기를 하셨고, 또 상속세 뭐 인하라든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걸로 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게 금융위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이제 만들어 와라, 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BR 1배 이하인 기업들 예. 어떻게 이거 올릴 건지, 일본이 작년에 이거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실제로 이걸 시행하고 나서 1년 전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을 했던 기업들이 3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주주 환원이 올라가면서 34년 만에 신고가 난 것도 영향을 저는 줬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이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쪽에 재고를 잘하는 기업들만 따로 모아서 신규 지수 만들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연기금 또 투자하게 만들고, 네. 그럼 주가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게 여기에 강제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기업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자발적인 게, 그러니까 강제성보다는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좀 네. 바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기업들이 속속, 그러니까 기아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액션들이 점점 나와준다면 주가 지수 올라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거는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애플만 해도 1년에 자사주 매입을 100조씩 하거든요. 네. 그럼 주식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익이 정체돼도 밸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쨌든 좀 제도적으로 좀 더 이게 좀 구체적인 안을 짜셔가지고 좀 더 이제 기업들이 이걸 할 수 있게 더 만들어 준다면 네. 한국 증시의 밸류는 당연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염승환 이사께서 사실은 앞에 말씀을 주셨어요. 기아차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우리 사주 매입해서 소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실적이 안 좋아도 상당히 시장에서 받았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또 윤 대통령께서도 이 우리나라 증시의 업밸류 업데이트를 위해서라도 이런 자사주 매입과 소각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이거를 기관과 정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라든지 대장주들이 앞서서 나간다 그러면 MSCI에서 바라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요건은 갖춰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차적으로 근데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꼭 좋으냐? 그거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러면 상위 한 5-7개 종목은 확 외국인들이 들어올 텐데 네. 나머지에서 다 빠져나갈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여지가 있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비슷한 예화를 제가 한번 들면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매니저를 하고 있을 때 네.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기업들 투어를 할 때 같이 항상 쭉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소위 이제 미국의 유수의 연기금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사 가서 물어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꼭 중요한 게 캐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 지금 돈이 들어오면 이익 벌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를 꼭 물어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것도 투자하고 저런 것도 투자하고 할 때 거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하고 상관없는데 투자하는 걸 하지 마라. 우리가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바에는 우리한테 배당으로 돌려다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거는 소위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게끔 투자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거 똑같은 거죠. 기업들이 돈을 거기다가 쟁여놓고 돈은 버는데 쟁여놓고 안 주니까 지금 자본금 늘어나고 ROE는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익이란 게 항상 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래 ROE란 거는 자기 자본 위에 단기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쌓이는 한국의 ROE가 이러다 보니까 이머징 대비해서 선진국 대비해서도 뭐 우리나라 9%, 네. 이머징 12%, 지금 선진국은 16%잖아요. 네. 선진국의 대표적인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주 소각하거나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다음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은 배당은 사실 우리보다는 좀 적게 합니다. 1.7%. 근데 일부는 배당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더 높다라고 괜찮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지난 한 10년 가까이 가장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까지 합친 거, 자사주 매입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거는 미국은 매입해서 가만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소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합쳐 보면은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엄청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래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주주 환원을 제대로 많이 오히려 미국 정도 수준까지 해주면 당연히 ROE도 높아지고 그럼 ROE가 높으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일본에서 하는 PBR 1배 미만한테는 너희들 개선안 들고 와봐. 그리고 그 못하면은 2025년 3월까지 개선 안 되면 너희 저기 그 상폐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준하는 식으로 정말 정부가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거는 기업들이 할 수 있죠. 이익이란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매크로 환경 때문에 자기 자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주주 환원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향적으로 관련된 입법이나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 산업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습니다. 짧게 여쭙고 싶은 게 먼저 염승환 이사님께는 배터리 관련된 걸 제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송 대표님한테는 반도체 여쭙고 싶어요. 먼저 배터리 쪽에 보면 사실 테슬라는 좀 억울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가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기후가 미국만큼 그렇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가 오히려 지금 뭐 전기차에 배터리가 작동이 안 된다 이 영향으로 또 실적도 안 좋고 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에 악영향을 준 게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 관리를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작년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 7월에 엄청난 이제 랠리를 보이고 나서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후로 8월, 9월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그때부터 데이터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꺾였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주가 뒤늦게 또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도주는요. 이익이 무너지면 주도주도 같이 무너지게 무너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잘 나가던 지금 이번에 테슬라마저도 실적에서 확인이 됐죠. 네. 이익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익이 이제 감소한 쪽으로 나왔고 올해 전망도 아예 안 해버렸어요. 네. 원래 전망하는 회사인데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오르기는 아직은 이제 추세적으로 가긴 좀 쉽지 않지만 네. 다만 작년 이제 여름 그 8월 9월부터 이제 계속 좀 조정받으면서 일부 기업들은 뭐 반의 반토막도 났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끝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 보면 펀더멘털 좋다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다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더 나쁘게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그럼 뭐가 나왔을 때 좋아질까?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건 그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게 보일 때 그때 투자를 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난 물타기를 하겠다, 더 사겠다, 아니면 앞으로도 암울하니까 손절한다 이런 거보다도 네.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은 성장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를 안 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좋게 보는 게 25년을 좀 좋게 봐요. 왜냐하면 네. 테슬라가 저가형 2만 달러짜리 차를 25년 하반기에 양산한다고 일단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저가 전기차가 오게 되면 이제 대중화가 본격화됩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에 못 들어가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아직은 침투율이 낮아서 성장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 낙수 효과를 우리는 아직 눈으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건 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5년, 24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또 잘 준비하신다면 네. 저는 25년도에 또 배터리에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어떤 걸 사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시간 아직 많아요.
배터리가 그렇다고 뭐 당장 갈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시되 결국 전기차가 언제쯤 잘 팔릴 수 있을까, 성장률이 돌아설지 그거를 이제 매달 데이터 사실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추적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배터리 좋아지지 않을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나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많은 분들이 반도체와 AI를 주목하라 그럽니다. 송재긴 대표님. 자, 반도체와 AI인데 네. 두 가지 질문이에요. 반도체 AI 과연 믿을 만한가? 두 번째, 만약에 믿는다면 삼성전자인가 SK 하이닉스인가?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반도체 AI는 믿을 만하다. 첫 번째 답은. 왜냐하면 AI 투자를 작년 대비 지금 거의 2배 이상 좀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AI 중에서도 뭘 투자할 거냐? 근데 심지어는 구글 같은 데는 AI 투자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AI에 관련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 같다. 근데 그러면 AI 시대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지금 출장은 AI 설비 투자의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말하자면 과거 서부 시대에 금강 캐러 갈 때 그 캐러 가는 사람들한테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장사가 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니 뭐 그다음에 ASML이니 TSMC니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AI 쪽과 관련된 수혜는 분명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AI 이름은 붙였는데 관련된 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 데는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부터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AI와 관련된 그러한 설비 투자와 연계된 종목들 위주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너무 이거를 전선을 확대했다가는 좀 큰 거 다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어디가 날 거냐? 소위 우리나라 피어 반도체 플레이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K 피어 반도체인 SK 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지수의 버금가게 지금 따라서 올랐어요 이미. 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같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는 덜 간 게 뭐냐 그러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좀 아쉬운 부분, 스마트폰이나 중간에 뭐 가전이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간 측면이 있어서 네. 향후 AI가 지속적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이 비춰지면 소위 캐치업 스토리라고 하죠. 후행하지만 따라가는 스토리가 분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둘 중에 지금 만약에 뭘 더 저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우리 송경재 대표님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주식하는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2025년에 제약 바이오가 또 많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산업군을 발굴을 하느냐. 개인 투자가로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상당히 실적 좋았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2024년에 대장주가 될 거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군은 무엇이 될 것이며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한번 힌트를 한번 주시죠. 네, 결국엔 성장이에요. 모든 게 성장. 이 주가는 성장이 나와야 주도주가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왜 AI에 열광하겠습니까? 이게 지난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안 겪어봤지만 이제 AI가 바뀌게 되는데 AI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를 왜 타죠? 내연기관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 개선시키고 환경 문제. 근데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산업이 이게 진짜 앞으로 오르막길 산업인지 네. 내리막길 산업인지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산업의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잘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거는 결국엔 사업 구조입니다. 네. 이 회사가 거기서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고 독보적인 경쟁력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 검색 빙에서 밀렸지만 오픈 AI를 이제 얻게 되면서
구글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시총 1위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한 어떤 추적인 것 같아요. 추적하고, 그러니까 삼성보다 SK하이닉스가 왜 잘 나갔죠? HBM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예전부터 나왔던 거지만 작년 초에도 계속 HBM은 하이닉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시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딱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뭔가 거대한 뭐 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그런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뭔지를 발굴하신 다음에 그 기업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거를 그냥 계속 관심 갖고 추적하고 보는 게 네. 결국엔 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본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뭐 팁이 별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역시 이 성적, 수익률을 보고 가는 것이고 성장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 최근에 일본과 미국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상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계속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라도 중국은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우리말에 속담에 좋은 투자 조언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이게 과연 중국이 싼 게 비지떡이냐?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떠나버렸고 그만큼 사실은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건 분명한데 네. 너무 싼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재정 부양책을 제대로만 내준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만 한다면 중국은 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렇다면 이프가 있긴 하지만 중국은 버리기엔 분명 아까운 만큼 많이 빠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이제 마침말로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전략이 역시 중요한 거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도 투자 전략 부분입니다만 우리 염 이사님께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 2024년 한 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1분 30초 동안 말씀 주시죠. 이제 결국에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서두에 저 소개할 때 나왔지만 네. 올해 지수에 연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수를 역이용하셔가지고 짜증나고 좀 불편한 시장이 왔다, 급락한다. 그럴 때 내가 평소에 좀 공부했던 기업들 담아 놓으시고 네. 또 분명히 또 지수는 몇 달 후에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좀 흥분하지 마시고 또 기다리시고 올해는 좀 역발상으로 투자하시면 좋겠고 다만 역발상으로 투자할 때 어떤 걸 살 거냐 그 나무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그 나무는 결국 올해 또 실적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산업연구원에서도 올해 가장 좋아질 이제 업종으로 그러니까 수출 성장률 나온 게 네. 네 개가 있어요. 반도체, 네. 그다음 조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신 네. 거,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IT 부품. 여기가 이제 약간 뭐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런 쪽인데 여기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골라내신다면 그게 저는 정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멀리 찾지 마시고 네. 올해 집중할 건 결국 저는 숫자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재영 대표께는 이렇게 여쭙죠. 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가들도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다. 이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나 정책 어떤 것이 있을지요?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북돋워주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못하면 이렇게 페널티를 줄 거야가 아니라 이걸 잘하면 이런 더 좋은 뭔가 세제 혜택이 뭘 줄 거야,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런 기업들의 장기 투자했을 때 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같이 주는 양쪽에 다 좀 긍정적인 효과로 접근을 한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본인이 지금 종목 갖고 있는 것 중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밤새 그러면 그런 종목은 지우시고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401K라든지 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도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MMF라든지 ETF, ELS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안정적 증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도 개인 투자가들도 좀 더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작년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이 올해 들어서 부진 면치 못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반면에 이 불황의 늪에 빠져있던 반도체 업황, 부활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버블 붕괴 이후 34년 만에
일본 증시가 연일 최고치 갱신하고 있는 한편 이 G2로 급속 성장한 중국 경제는 침체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호황도 없고 끝나지 않은 불황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초 부진 겪고 있는 국내 증시도 경기 사이클에 따라 상승 전환의 때가 반드시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두 분 꿈과 함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그 전환의 신호로 포착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